올해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로부터 정부를 구성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이자 건국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광복이 곧 건국으로 이어지고 건국이 곧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자동 코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약 95개의 2차 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근대화라고 하는 경제적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라고 하는 세계 민주화의 물결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선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 근원은 뭔가?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핵심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여러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냐? 그것을 제가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진 시련과 고난과 풍랑 속에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졌고 그 사명과 소명이 어떻게 움이 터서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이 번영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먹게 되는가? 그 뿌리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째 되는 해지만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도 올해는 66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 66년. 우리나라 국가는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관계. 그런데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외침이 없어야 돼. 국방이 첫째야. 그 나라가 존재하려면은 그 가정이, 그 집이 평온하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울타리 바깥으로부터 도둑이 안 들어와야 돼. 도둑이 밤마다 들어와가지고 쌀 퍼가고 닭 잡아가고 돼지 잡아가고 내 거 모든 거 훔쳐가고 이 가족들을 지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뭐냐? 한미동맹관계. 한미동맹관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짧게 이야기해서 중국 대륙 세력,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해양 세력, 이쪽에 미국과 일본, 태평양 세력. 이 두 세력이 항상 세계에 지배권을 놓고 힘을 팽창하면서 서로 지배를 하기 위한 게임을 해. 호시탐탐. 그래서 한반도는 일본과 미국이 대륙 중국과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리적 위치,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한반도예요. 태평양에서 건너와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려면은 첫 번째 바다 끝자락의 땅이 한반도죠. 두 번째, 중국, 러시아 이 대륙 세력들이 대륙을 빠져나가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은 대륙 끝자락이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 됐건 대륙 세력이 됐건 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쪽이 한반도의 땅을 자기의 지배권으로 영향권으로 집어넣은 쪽이 패권 다툼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 그래서 이 땅이 5천년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평지 풍파의 땅이 된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아도 이 강대국들 간에 서로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놓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치고받고 들어와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파편을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주변 세계 4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여러분들은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양쪽 위아래에서 빵이 안에 음식물을 누르잖아요. 그런 존재였다. 비스켓, 크래커 같은 거 먹어보셨습니까? 과자 사면은 안에 크래커 안에 크림이 들어있잖아요. 그 크림과 같은 존재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어떤 강대국들이 이 땅을 들어와서 자기네들 지배하에 넣으려고 야심을 품을 수 있었겠으며 어떤 강대국들이 미국이 됐건 소련이 됐건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이 땅을 차지해서 자신들의 패권 전략을 확장시키는데 호시탐탐 노렸겠어요. 그 모든 것이 옆집에 담장 이렇게 살짝 넘어보고 그 늙은 할머니 혼자 사시거든. 늙은 할아버지 혼자 사시거든. 아무런 힘도 없는 90, 100살이 다 돼요. 그런 집에는 뛰어넘어 들어가는 거죠. 국가도 똑같은 겁니다.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게 가정으로 말하면 집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 그 국경선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호시탐탐. 일본 같은 경우는 저 독도나 동해 해안선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북중 국경선을 통해서 저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러다가 마치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임펠라나 노루나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하고 덮치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 가장 방심하고 저 먹잇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호기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무려 1300회나 외침을 받고 사는 나라예요. 1300회. 2, 3년을 건너뛰어보질 못했어. 3, 4년 되면 꼭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외침이 들어와서 한 번씩 싹 난도질을 하고 훔쳐가고 한바탕 벌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도 5천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자주국방의 방위력을 갖추지 않는 나라야. 그 역사 속에 비극을 당했으면서도 국방력을 강화시키질 않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의 지배를 받고 나서 땅을 빼앗기고 나서 출애굽기에 성공했죠? 이스라엘의 작은 땅덩어리를 찾았죠?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작지만 이스라엘을 넘보질 수가 없어. 완벽한 무력을 갖춘 나라가 됐어. 미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미국을 뒤에서 흔들어 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다윗 별 딱 국기로 내세워서 전 세계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 그 작은 땅덩어리를 넘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대한민국은 지금 주한미군 빠져버리면 개나 고동이나 다 돌아서 그걸 해쳐버려. 아직도 그런 나라야.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어졌냐?
강대국들이 싸워서 어느 쪽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나라야. 여러분들이 결정한 나라가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과거 고려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륙 세력 몽골이 80년 동안 지배했다고 그랬죠. 칭기스칸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선 500년은 명나라 청나라가 지배했다고 그랬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조총이 들어온 이후에 해양 세력 일본이 총을 갖고 군사 과학기술 병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명나라 청나라 대륙 세력들을 물리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겠어. 그때부터 이제 대륙 세력, 청나라, 명나라, 러시아는 한반도로부터 퇴각하고 한반도가 어디로 들어가? 해양 세력, 일본의 수중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가운데서 어느 쪽이 힘을 가지고 한반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역사와 운명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해양 세력 일본이 일본 식민지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36년의 그 숱한 피눈물 나는 역사로 우리가 겪었지만은 그 일제 식민지 시대가 펼쳐진 것 아닙니까? 개돼지로 말도 못하고 우리의 언어까지 전부 말살 정책을 펼쳐가면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창씨 개명하고 신사 참배하도록 만들어. 그 수탈된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역사를 보면은 피눈물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만국의 피눈물 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정치가 힘을 키우는 그러한 정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배만 불리는 이런 만국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저는 역사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한국전쟁 발발 69년이니까 한국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약 4년에 걸쳐서 일어난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서로 총불을 거누고 서로 간에 양국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전쟁을 했었던 최초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대 국가로 총을 마주 대면서 쏴 죽이고 살상을 한 최초의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한국전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대륙 세력, 미국은 해양 세력, 러시아, 구소련은 대륙 세력. 그래서 구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 세력을 대륙 세력들은 지원을 했던 겁니다. 한반도 전체를 대륙권 안으로 집어넣는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야 중국과 구소련은 자신들이 한반도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양 세력 미국이 여기가 공산화가 되면 일본이 바로 태평양 한반도 건너편에 있는 일본이 바로 공산화가 되고 일본이 공산화가 되면 하와이, 태평양에 떠 있는 하와이가 바로 공산주의의 위협을 직접 맞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인 하와이를 공산주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내려면 철저히 태평양에서 일본을 방어해서 지켜야 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일본을 공산화되는 것으로부터 막으려면은 육지의 끝자락인 한반도의 절반을 남한을 절대 공산화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안보 전선이 미국 자국의 안보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 나라에 3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전사자를 희생시키고 감수하면서 한국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군 병력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미국이 지켜줬는데 미국 아니면은 부산 앞바다까지 낙동강 오리알 다 됐고 부산 앞바다에 이제 쓸려가서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고 지금쯤은 어떤 상황이 됐냐? 북한처럼 저러고 사는 거야. 김씨의 노예로. 김씨의 노예로. 우리의 운명이 순간 그렇게 될 뻔했어. 0.3초 차이로. 우리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운명의 국가야. 한국전쟁 났을 때 중국은 약 100만 명이 부상당하고 사망했어. 왜 그 나라를 그렇게 지키려고 그랬겠어? 북한 빼앗기면 중국 압록강 바로 빼앗기고 바로 그것은 중국 동북 삼성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북한이 싫어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런 땅이고 남한도 15만이 죽었죠. 북한은 51만이 죽었습니다. 요즘 한 사람 두 사람 교통사고 나도 신문에 대서특필 나오는데 몇십만이 죽었습니다. 몇십만. 그게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 이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려면 100년이 걸려도 부족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초토화된 겁니다. 산의 나무 한 조각이 풀 한 포기가 자랄 수 없는 화염 속에 휩싸였었던 화마의 땅이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 왜? 몇 가지 일어난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해방 이후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주둔해 있었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기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또 북쪽에서 소련군 다 나가라. 북쪽에서 소련군이 철수되니까 남쪽에서 미군도 나가라. 그러니까 미국 쫓아냈어요. 미국이 남한에 들어왔다가 다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무기도 남겨놓지 않고 군사 자문관만 몇 사람 남겨놓고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없어.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무기, 군수무기에서 압도적으로 위야. 그때 김일성이가 기회가 왔다. 모스크바 스탈린을 찾아가 극비리에 형님 미국이 없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형님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고 미국을 여기서 퇴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세력. 스탈린 좋다. 너가 남쪽과의 전쟁을 해서 무력 침공을 한다면 원 없이 내가 너를 지원해 주마. 비밀리에 극비리에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의 동의를 받아. 그리고 나서 중국을 다시 들어가. 중공에 가서 모택동한테 지금 남쪽에서 미군이 철수했는데 스탈린과 합의를 하고 왔다. 내가 이 기회에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무력 침공을 해서 한 달 내에 내가 정리를 할 테니까 중국이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진짜 스탈린이 지원해 준다고 그랬냐? 그랬다. 합의서 보자. 여기 있다.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중공이 나도 원 없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김일성의 공산화의 정치적 탐욕,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 이것이 딱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3자 합의가 딱 이루어집니다.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고 먹겠다라고.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라면은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있는데, 이 애치슨이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아시아에서 위기라고 하는 연설을 발표하면서 한반도하고 대만을 빼고 알류산 열도,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안보 전선을, 방위 전선을 발표를 하면서 한반도하고 대만은 빼버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걸 딱 보고, 이제 한반도를 밀고 내려가도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군이 이미 철수해서 없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한반도는 미국의 방위 전선에서 빠진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지킬 이유가 없구나. 기회가 왔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북한 전 인민군에게 암호 청신호를 보내면서 문자를 쏩니다. 암호명이 뭐냐? 폭풍이야, 폭풍. 폭풍, 스톰. 북한 전 인민군에게 폭풍 작전 시작된다! 새벽 3시에 그러고 암호를 발송한과 동시에 북한은 전차부대와 소련제 탱크를 몰고 서울을 3일 만에 장악해, 함락시켜. 3일 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의 왜구가 동대문까지 걸어오는데 2주 걸렸다고. 탱크 밀고 평양에서 내려오는데 서울 함락 3일 만이에요. 대전까지 점령하는데 25일 걸렸어요. 한 달 내에 대한민국의 남쪽 국도 90%를 다 장악했어. 우리는 한 달 만에 이 나라의 90%를 북한에 다 빼앗겼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낙동강에 빠져 죽든지 부산 앞바다에 전부 밀려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고립무원의 상태였어. 이게 우리나라였어. 북한은 비행기, 탱크, 전차 전부 우리보다도 10배, 최소 인민군은 우리의 국방군보다도 2배나 많은 병력을 기습 공습 전략에 투입해서 심지어 새로운 무기까지도 직접 생산할 만큼 구소련으로부터 군사 무기 기술을 원조받고 전쟁을 시도했던 거예요. 이 한반도를 공산권 내로 대륙 세력으로 영향력을 끄집어 들여드리기 위해서 김일성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했던 거예요. 김일성이 한 달 내에 해치우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김일성의 그 꿈은 거의 99%가 이루어진 거예요. 김일성이 그럼 왜 한국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했었나? 오판이야. 전 세계 전쟁의 원인은 대부분 미스퍼셉션, 오판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90%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도 힘이 더 강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힘이 더 강한 것 같으니까 공략해서 저거 먹자. 그러고 전쟁을 시작해.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보다 더 엄청난 무력과 무기와 최신식 무기와 특수군과 가서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오판을 해. 세계 전쟁론으로 가장 유명한 스토이싱거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쓴 Why Nations Go to the War, Go to War. 왜 국가는 전쟁을 하는가? 전쟁의 원인이 뭔가? 이걸 분석해 놨는데 전쟁의 원인은 대부분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오판해서 전쟁이 발생된다. 그런데 김일성이도 미군이 없고 한반도도 미국의 방위, 아시아의 방위, 극동 방위 전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이 없는
남쪽은 이건 허수아비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먹는다 한들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방위에 아무런 미국의 안보전선의 영향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와서 이걸 전쟁을 개입해서 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못한 거죠. 안 할 것이다.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을. 미국이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급기야 유엔군 조선에서 유엔군 사령부로 미국이 깃발을 들고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이 나라를 90% 전 국토를 공산 정권에 빼앗겼었던 그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절벽에 서 있는 이 나라를 미국이 다시 들어와서 구해준 겁니다. 이런 미군을 철수하라? 여러분들은 미국이 없었으면 이미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인간 노릇 못하고 북한 사람처럼 저러고 사는 겁니다. 예? 이 나라 운명이 그럴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다시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단재 신채호 역사학자, 민족사학자의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처절한 피눈물 나는 역사를, 만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잊고 사십니까? 두렵지도 않나요? 그때 당시 전쟁 발생하니까 중공에서는 5만 명의 병력을 즉각 투입했어요. 나중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숫자들을 파견했지만 인해 전술로. 미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거의 북한을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왜 그럼 밀려 내려왔나? 중국 때문에, 중공 때문에. 미군이 남한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 문화가 북중 국경선까지 밀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 차례는 중국의 동북 삼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기독교 문화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 본토는 박살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멀찌감치 밀어내자라고 해서 약 100만 명의 사상자, 부상자를 내면서까지 총도 없는 나팔을 불고 내려가면서 미군을 밤에 겁을 주는 그런 손자병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장악했었던 한미연합군을 유엔군을 다시 38선까지 밀고 내려온 것이 중공 때문이었습니다. 중공이 안 내려왔으면은 미국의 힘 받아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통일했을 것이고, 북한 역시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완전히 남한 땅을 공산화시켜서 통일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때문에, 한국의 이승만의 남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공 때문에 통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힘의 관계가 팽팽해. 서로 밀고 밀리고, 야, 지루하다, 이제. 그만하자. 서로 이익이 없잖아? 더 많이 싸우면 더 우리만 서로 피해가 크잖아? 여기서 휴전하자. 중공이 먼저 제안을 해요. 미국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양국이 이 작은 한반도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절반에서 38도선으로 쪼개서 북쪽은 너네들의 영향권, 남쪽은 미국의 영향권을 인정해서 휴전선을 긋고 이 나라를 분단시키자. 그래서 나온 것이 38선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남쪽에서 내려와 사는 거, 북쪽에 저렇게 사는 거, 강대국들 간에 서로 휴전하자고 합의해서 그어진 38선, 그것이 우리의 운명선인 것이죠.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나? 우리 주체,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왜 외세에 의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이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없기 때문에, 국력의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힘이 없어? 힘을 키우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놀고 먹기 때문에, 이네들이 헛생각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과 국익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만국의 정치가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걸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찌할 거나. 이렇게 우리를 지켜줬었던 한미동맹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들을 내쫓는 정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운명은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면 우리는 대륙 세력의 속국이 된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그러다가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보다 힘이 더 강하면, 일본이 들어오면 대륙 세력이 다 퇴각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죠? 그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삶을 못 살아. 그러고 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이제 힘이 팽팽하면 서로 승부가 안 나. 도찐 개찐이야. 황소가 싸우는데 황소가 밀고 밀리는 것도 없이 계속 뿔만 대고 이러고 있어. 그만하자 이거지. 힘이 팽팽해.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못 먹어.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 중국이나 구소련이 미국을 먹지 못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밀어낼 수도 없어. 팽팽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반으로 찢어지는 거야. 힘의 균형 상태에 의해서. 여기도 절반으로 나눠지는, 허리가 잘라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럼 분단 체제는 뭐냐? 38선은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 일본, 미국 힘의 팽팽한 상태에서 미국과 소련 간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에 힘이 팽팽한 상태에서 쪼개진 거야.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이 나눠 먹는 것이 한국 전쟁 때 분할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해양 세력이 명나라, 청나라, 대륙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이 나라를 절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하는 그 분할선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 때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분할했다. 괜히 그 선을 분할한 게 아니야. 이런 비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딱 한 가지의 역사적 케이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해서 일본 왜구들이 부산 앞바다로 해서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조선의 국왕은 선조였어. 선조는 힘이 없어요.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백성과 나라를 내뿌리치고 혼자 살겠다고 가마타고 한 50명을 데리고 저기 압록강 근처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때 조선의 백성들은 왕의 가마를 보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저것이 왕이냐? 저것이 군주냐? 지 백성을 버리고 저렇게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는, 저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 지켜줄 수 있는 군왕으로 우리가 믿고 충성을 여태까지 했는지 백성들이 한의 목소리를, 피의 목소리를 토로했어요. 왕이 자기 나라 백성, 국가 하나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국방력을 갖추지 않고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꾼들처럼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병탈될 위기에 빠져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저런 왕, 우리도 버리자. 나라와 국토를 버리고 떠난 왕, 우리도 버리자. 그래서 일제히 경복궁 들어가고 덕수궁 들어가서 불을 질렀던 거예요. 왕의 자리에 막 방석에 불을 짓고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이미 정신적으로 조선의 선조는 왕이 아니에요. 그때 일본 왜구들이 조선에서 어떤 노략질을 하냐 그러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낙네들과 처녀를 사냥해. 마치 요즘 시골 가면 엽총 들고 멧돼지 사냥에 나서는 사냥꾼처럼 저총을 들고 전국의 팔도를 돌면서 조선의 아낙네들을 사냥해. 그래서 조선 아낙네들을 사냥해서 싣고 나가사키로 가. 나가사키에는 조선인 아낙네들만을 노예로 끌고 오는 노예시장이 형성됐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 노예 상인들이 와. 노예 상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방금 제가 일본에게 조총을 선물했었던 포르투갈 상인들, 이태리 상인들, 그쪽에 서인도, 동인도 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농노 노예를, 조선인들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부르는데 가격이 가장 싸. 흑인보다 싸고 동남아시아인보다 싸고 남지나 저쪽 열도에 있는 그런 노예들보다도 싸. 가격이. 왜?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해. 조선의 노예는. 그래서 노동에 투여해봐야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 흑인 노예보다도 가격이 더 쌌다고 그래요. 이건 다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미국의 흑인들이 남부 지역에서 면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아프리카의 킨타쿤테를 끌고 와가지고 노예제를 형성해서 노예시장을 갖고 미국이 저렇게 자본주의가 흥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 남의 역사를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뿌리의 작가의 소설 속에서 노예의 역사를 보고 지내셨는지는 모르시겠지만 힘없는 조선도 주변 강대국의 백성들이 노예로 흑인처럼 똑같이 잡혀가고 끌려가서 국제 노예시장의 매물로 싼 가격에 팔려나갔다는 이 비극의 노예의 역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자국의 노예 역사는 망각하고 없는 것처럼 잊고 모르고 남의 노예 역사에 비극이니 뭐니 이런 망각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때려 부수고 대륙의 패권을 잡자 황제가 직접 조선에 만주 심양에서 말을 타고 조선으로 내려옵니다. 군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외국의 청나라 대륙군이 침략을 했는데 싸울 병력이 없고
병력이 없다 보니까 임금까지도 어디가 요새 지역으로 지형 지물이 좋은가 이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강화도 가다가 강화도가 막히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남한산성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눈에 말발굽이 미끄러져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으면은 쉽게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이건 천의 요새다. 그리고 우리의 조선의 국왕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그 와중에도 조선의 국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신하들 가운데서 이미 조선의 조장은 끝났으니까 청나라에 줄 서야 되겠다. 정보를 빼죠. 내부의 기밀 정보가 청나라 사령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인조가 들어가 있는 남한산성에는 군량미가 45일치밖에 없습니다. 넉넉 잡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50일만 기다리면 배가 고파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쳐. 그래, 45일 기다리자. 그러고 청나라군이 남한산성 점령은 안 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약 50일 돼서 조선의 국왕 인조는 두 손을 들고 두 세자들을 데리고 모시 삼배 옷을 입고 남한산성 성문을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굴욕식을 갖는 삼전도까지. 삼전도가 어디냐? 석촌호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데 롯데 공원 있죠? 롯데 놀이공원 있는데 거기 앞에 석촌호수가 삼전도야. 거기 가시면 삼전도의 굴욕비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청나라 홍타이지가 조선의 국왕 인조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항복식을 거행해. 그 항복식은 어떤 것이냐? 추운 겨울에 거기까지 걸어오는 거죠. 인조는 309 고두를 해야 돼. 한 번 머리를 땅에 박으면은 3번씩 땅에 찍으면서 9번을 절을 해야 되는데, 그 항복식을 석촌호수 근처 삼전도에서 하는 거예요. 3번 항복식을 마치고 나니까 인조의 이마에 피가 땅바닥에, 그것도 땅땅땅 찍은 소리가 홍타이지 귀에 들려야 돼. 선열이 낭자해가지고 하얀 모시 삼배 옷을 입고 있는 인조의 옷에 붉은 피가 마치 술을 놓듯이 뚝뚝 떨어지면서 모시 삼배 적삼을 적셔버려. 그러고 그 거행식을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 너는 청나라의 부하 제국이다. 부하 국가다. 속국이다. 그거 마치고 홍타이 청나라 태종이 이제 말을 다 돌리고 부하들 데리고 다시 추운 북풍 한서를 맞으면서 심양 만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 청나라 병사들이 전 국토를 돌면서 조선의 아낙네들은 처녀들은 다 잡아. 무려 자칫 통감해 보면 50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씨를 말릴 정도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10명씩 엮어 새끼줄로 목에다가. 그래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추운 겨울에 서울에서부터 만주 심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가다가 도저히 굴욕적인 삶을 살아서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해서 자살해서 죽은 아낙네. 잠깐 산 기슭에서 쉬다가 소나무에 목다름에 죽은 아낙네. 한강변을 건너다가 도저히 조선 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강물에 투신해서 죽은 아낙네들의 그 머릿속에 쓰고 있었던 터번이
어찌나 강물에 많이 떨어져 내려가는지 그 장면이 마치 봄날에 봄꽃이 떨어져 가지고 유수하는 강물 속에 흘러가는 그 모습과 같더라라고 하는 자칫통감의 기록이 있어요. 우리의 아낙네들은 그렇게 해서 만주 심양에 약 50만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 청나라 장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자기의 1, 2, 3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만주에 청나라 장수의 본집에 누가 있겠어요? 본부인이 딱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저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조선에서 내가 노예로 잡아온 애들인데 앞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 나의 첩이다. 예우를 잘해서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해라 라고 본부인한테 소개를 해요. 본부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독차지했던 사랑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고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란 말이냐. 자기는 늙었고 조선의 아낙네들은 예쁘고 젊고 질투심이 발동해서 한 집에서 머물 수가 없어. 남편이 아침에 딱 출근하면 어떻게 해서 저 아낙네들을 없애버려야 될 것인가만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에 수건을 가리고 조선의 아낙네들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마루 대충 마루 앞에 나란히 앉게 만들어. 그래서 조선에서 끌려온 그 노예 아낙네들이 3명이 청나라 장수의 마룻바닥에 나란히 앉아서 뜰을 쳐다보고 있게 만든 다음에 가마솥에다가 물을 100도 이상으로 펄펄 장작으로 끓여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세수대 대야에다 갖다가 퍼 부어버려. 얼굴에다가. 머리가 다 빠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멍이 들고 얼굴의 흉상이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흉물로 변해버려. 이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 아낙네들이 청나라 대륙 세력에게 겪었다고 하는 사실. 만주 노예시장에서 그런 힘없는 정치, 힘없는 나라, 힘없는 국가의 백성이 그런 노예로 끌려가서 그런 비참한 역사 우리가 겪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많게는 1300회, 작게는 무려 900회의 외침을 받고 식민지와 속국으로 자랐었던 이 나라가 66년에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외침을 겪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1인당 개인 GDP 35불에 불과했던 나라가 세계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초강대국 미국과 동등한 어깨를 맞대고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 외무장관 변형태, 미 합중국 국무장관 덜레스, 이 두 장관들이 한미 군사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맹 조약을 맺은 70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외침이 없었고, 외침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적 원조, 지식 원조, 기술 원조, 교육 원조,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가치까지 한국에 뿌리박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노력으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잿더미로부터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에 이르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 역사가 바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만일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경제적 비약적인 발전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
6.25 전쟁, 오늘이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자유와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그 밑바탕에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기둥이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북한은 바로 미군이 철천지 원수고, 미국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저렇게 부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을 철수하라, 종전선언하자, 끊임없이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남 전략과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의 위정자는 우리를 대변해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막아주리라고 생각했었던 최고의 위정자는 북한을 대변하고 있고, 미군을 몰아내는데 한 발씩 보이지 않게 요령껏 다가가고 있고, 북한에서 간첩선이 위장으로 어선으로 위장해서 내려와도 그것을 국민들한테 거짓말해가면서 속이고 덮어주고 조작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한국의 위기다. 오늘 이 위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심을 하신다면 이 나라는 새롭게 창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